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우리의 선택이 미래 기후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의 이준희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는데요. 이준희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으며 이후에는 나사에서 연구를 하셨고 또한 국내 최초 IPCC 보고서의 총괄 저자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후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 박수로 이준희 교수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실 링딩이 좀 어떻게 보면 부천기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에서 이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대부분 에너지를 받는데 이 자연은 에너지의 불균형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열대 지역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받는데 극지역은 에너지를 적게 받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대기 현상, 어떤 해양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를 열심히 이제 분배를 해서 어쨌든 그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불균형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태풍이라든지 강력한 이러한 대기 현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분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이 기후 관련이나 대기과 관련이나 그런 행사를 많이 해봤는데 항상 보면 비가 많이 오던가 아니면은 태풍이 오던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서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오늘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부산대학교에 기후과학연구소하고 그다음에 또 대학원 프로그램인 기후시스템 협동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부교수로 있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부산대에서 2017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가의 기초과학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IBS가 이제 한 8년 전에 이제 수립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기초과학연구원 하에 굉장히 이제 물리, 화학, 생물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기초과학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초과학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연구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지구과학 분야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부산대에서 이제 기후물리로 해서 이제 이 연구센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는 한 2년 반 되었는데요. 이 기후물리 연구단에서 이제 지구 시스템 예측성의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 이 연구단에서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지구 시스템의 역학, 나중에 이제 지구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좀 할 텐데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현상들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하면서 또 이제 과거의 기후, 과거 수백만 년 전, 수천만 년 전까지도 거슬러가는 그러한 과거에서 어떻게 기후가 변해왔는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장마를 포함하는 이 아시아의 몬순, 전지구 몬순에 대한 그런 기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지구 시스템 예측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인간과 기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1시간 반 동안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이 자리에 오신 걸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어떤 기후의 문제, 환경 변화의 문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답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4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후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답은 있지만 그게 맞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서 뭔가 정답이 있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4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활동에 의해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은 사기이다. 요즘에 좀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기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의 일부이다. 세 번째는 지구 온난화는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좀 다 중요한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신가요?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여러분 의견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인간의 책임이다. 네, 예, 대부분 다 이 생각하시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잘 모르겠다. 예, 아무래도 오늘 얘기를 풀어가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풀어가기 좋을 것 같고, 이미 우리 특히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많은 부분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기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My name is Greta Thunberg. I am 15 years old and I'm from Sweden. I speak on behalf of climate justice now. Many people say that Sweden is just a small country and it doesn't matter what we do. But I've learned that you are never too small to make a difference. And if a few children can get headlines all over the world just by not going to school, then imagine what we could all do together if we really wanted to. But to do that, we have to speak clearly, no matter how uncomfortable that may be. You only speak of green, eternal economic growth because you are too scared of being unpopular. You only talk about moving forward with the same bad ideas that got us into this mess, even when the only sensible thing to do is pull the emergency brake. You are not mature enough to tell it like it is. Even that burden you leave to us children. But I don't care about being popular. I care about climate justice and a living planet. Our civilization is being sacrificed for the opportunity of a very small number of people to continue making enormous amounts of money. Our biosphere is being sacrificed so that rich people in countries like mine can live in luxury. It is the sufferings of the many which pay for the luxuries of the few. The year 2078, I will celebrate my 75th birthday. If I have children, maybe they will spend that day with me. Maybe they will ask me about you. Maybe they will ask why you didn't do anything while there still was time to act. You say you love your children above all else, and yet you are stealing their future in front of their very eyes. Until you start focusing on what needs to be done, rather than what is politically possible. 갑자기 영어로 자막이 없어 나와서 아마 당황을 하셨을 텐데요. 이 친구는 지금 아마 이제 17세가 됐을 것 같은데요.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환경운동을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많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유럽 쪽에서는 사실은 이 친구가 이번에 아마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럽에 가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 친구 지금 환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지금 보셨던 것은 이제 유엔의 당사국 총회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이 지금의 이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정치 이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맨 마지막 한 이야기가 특히 이제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결국은 기후 정책까지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도 계신데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식들이 소중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의 자식을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뺏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주요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난 한 15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 기후 과학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초 과학이에요. 근데 융합적인 기초 과학이기도 하면서 다른 기초 과학과 굉장히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이 기후 과학이라는 것은 좀 더 사회적인 승부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사회 과학과 뛰어놀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이 어떤 친구 사회적인 책임감 같은 것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문제가 단지 내가 좋아서 하는 연구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사회에 우리 인류에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특히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때 미래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근데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과거를 봐야 돼요. 항상 저는 사실은 이 기후 과학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래 변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지만 이 미래 변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하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이제 많이 얻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더 많이 성찰을 하는 것이 저의 과거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저는 오늘 이제 이 강연을 좀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걱정도 되기도 했지만 약간 좀 여러분들 만나는 게 되게 설렜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지고 있고 우리 유창 교수님도 이제 지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인 기후 여기 계신 분들 다 기후 연구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렇죠? 떠오르는 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만날 때마다 굉장히 설레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과연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려면 사실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어느 정도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내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후 연구에 과거 연구를 하면서 사실 제 과거를 보면서 이제 많은 성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건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스터 처칠의 저것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를 더 멀리 돌아볼수록 미래를 더 멀리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렇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이제 1시간 반 동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야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 생각했는데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과연 지금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지금 최근에 한 6년 동안 엄청 많이 진보를 했거든요. 그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특히 다른 과학보다도 이 기후 과학은 혼자서 연구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 국제적인 협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융합적인 과학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 연구자가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협력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1.5도, 2도 기후 전지구 기온 상승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5도, 2도 기후 저지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좀 이 개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미래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인간이 선택한 경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히 소개하면서 지금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 온실기체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후 정책을 피고 앞으로 이제 감축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따라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히 소개하면서 지금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 온실기체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후 정책을 피고 앞으로 이제 감축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거는요. 2016년과 2017년 연평균 지표 기온을 보여드리는 건데 자세한 거는 좀 오늘 짧은 시간에 알기 힘들지만 색을 보시면 되는데요. 색깔이 빨개지면 빨개질수록 우리가 관측 역사로 굉장히 온도가 많이 증가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관측이 시작됐다고 하면 이게 길지가 않아요. 관측이 시작됐다 하면은 1850년 정도를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 17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170년 기간 중에서 2016년은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더운 해였어요. 여러분들 2016년 기억하시죠? 그 여름에 굉장히 더운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더운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더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로 더운 해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관측 사상 네 번째로 더웠어요. 지금 이 기록적인 더위가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얘기를 할 때에는 사실 매년 온도가 변하는 것 갖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변한 거 얘기하는데 최근에 와서 한 10년 동안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높은 온도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그림 깨져서 지금 이 온도 증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영국 기상청에서 기온 아선이라는 도표를 이제 고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은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1850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비 기온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강조하겠지만 자 보이지만 이제 1.5도하고 2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그러면 이 1.5도, 2도 상승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점차 현대로 들어올수록 원이 반경이 더 커지고 있죠. 그 얘기는 꾸준하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거의 1.5도에 근접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탄핵혁명을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하면은 이미 1도 이상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계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은 때가 이제 2016년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과거 170년 동안 온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도만 상승하는 끝인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느냐? 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니메이션 앞에서 그림으로 된 거 있는데요. 여러분들 편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점차 이제 1850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점차 증가하면서 2017년도에는 대기 중에 약 한 400 ppm 정도로 농도가 증가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지표 기온이 상승하는 것과 맞물려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다 모든 게 상승하느냐? 감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갈수록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올수록 이제 현대로 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금 보시면 9월달에 감소가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는데 얘는 북극의 해빙입니다. 북극의 해빙은 한 1, 2월에 가장 면적이 겨울에 많이 면적이 커졌다가 여름으로 오면서 녹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이제 약간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9월에 최소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최소 면적을 가지는 게 점차 줄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북극 해빙이 완전히 다 유치되는 정도까지 안 왔지만 지금 많은 예측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9월 달에 북극에 해빙이 전혀 없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구온난화 하면 보통 이제 기온 얘기하지만 기온이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있고 특히 여기서 그림을 안 갖고 왔지만 해수면도 상승을 하고 있죠. 다양한 측면에서 사실은 이 지구온난화와 맞물린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어떨까?
이 전에 보여드린 건 대부분 다 전 지구 평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북극 지역을 평균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떨까? 제가 좀 전에 전 지구 평균을 하면 1850년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약 1도 정도 온도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연평균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체 그 하루의 일평균도 취하고 그다음에 월평균도 취한 후에 전체 월을 평균했을 때 1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지역이 아니라 이제 전 지구를 평균한 거기 때문에 큰데요. 만약 우리가 지역으로 오면 변화폭이 더 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난 한 100년 동안 한 1.5도에서 2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 평균보다 더 많이 상승한 거죠. 근데 이 상승폭의 한 30-40%는 도시화 효과가 들어있어요. 제가 거의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소개해준 것처럼 이화여대에서 이제 과학교육과 지구학 전공으로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하였고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석사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거의 서울에 살다가 최근에 이제 2015년부터 지금 부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부산과 서울의 온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한 5도 정도 차이가 나죠. 여름에는 한 4, 5도 정도 온도가 낮고요. 겨울에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즘에 부산 사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온도 차이가 서울에 비해서는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의 진행이 엄청났죠.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원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면 이 에어컨이 열기를 밖으로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끔 제가 이 뉴스들 보면 굉장히 폭염이 강할 때는 기자들이 막 그 도심을 막 다니면서 건물 뒤에 에어컨에서 바람 나오는 데 다니면서 막 45도입니다. 40도가 넘습니다. 막 그런 것들을 리포터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용하는 에너지들에 의해서 사실 도시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면 실질적으로 전 지구 평균보다 우리나라에서는 1.5배에서 2배 정도 온도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다양한 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위치가 되게 상당히 참 오묘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기후학적으로도 많은 것에 경계에 있어요. 그렇죠? 이 거대한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그렇죠? 거대한 대륙과 해안 사이의 경계도 있으면서 또한 열대와 중위도의 경계도 되면서 굉장히 경계에 있으면서 열대로부터도 영향을 많이 받고 대륙으로부터도 영향을 많이 오면서 또 극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러한 특성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지역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지구적으로 어떤 기후 변화가 있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이런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만큼 더 기온이 많이 올라오게 되고 집중호우, 강우, 태풍 이런 것들에 더 큰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걸 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평균적인 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절적인 변화가 생기고 여름도 더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더 속상한 거는 저는 사실은 봄과 가을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봄과 가을이 되게 짧아지는 걸 좀 느끼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보면 실제로 여름이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계절들이 짧아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간 좀 서론이라고 하면 약간 좀 머리가 아플 수 있게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디테일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또 대학생 친구들한테도 관심이 계속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러한 변화에 인간이 어떻게 기여하느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 기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한 1% 정도는 인간에 의한 이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시고
안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간이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 지구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음량은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를 보면 이 지구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 시간 규모에서 굉장히 크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이 또 무언가 이렇게 인풋을 주고 대기 중에 무언가 더 넣었다고 해도 지구 시스템의 피드백에 의해서, 아마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좀 소개를 해줄 것 같은데요. 지구 시스템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거나 완화를 하거나 설명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가면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그분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말로 인간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과학적 진보를 많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대에 이제 기후 에너지 공학과에서도 열심히 이제 그런 부분들 교수님들과 많은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서울대, 연대, 부산대 많은 이런 대기과학과, 해양학과, 기후 관련된 그런 학과들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연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여해야 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정말로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한 하나의 컴포넌트인 것이 아니고, 이 기후 시스템은 크게 5가지 권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기권, 그 다음에 해양을 포함하는 수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북극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해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해빙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빈권, 빈권이 남극과 북극과 그린랜드에 이 빈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토지, 지면이 또 중요하죠. 주권이 있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포함하는 상권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권역들이 서로 다른 시간 규모에서 특성을 가지고 굉장히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특히 대기하고 태양만 봐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삼면이 해양이기 때문에 그 해양의 역할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끔가다 이런 외부에서 강연을 들으면 가끔 이제 대기하고 해양을 비교할 때 부부관계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부부가 성격 비슷하긴 하지만 굉장히 다른 그런 커플들이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 한쪽은 굉장히 참을성이 많고, 그쵸, 이해를 많이 해주고, 이게 한쪽이 굉장히 막 다혈질이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하면은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남편 같은 경우도, 남편도 오늘 와줬는데 약간 좀 성격이 좀 약간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좀 더 잘 좀 갈등도 있긴 하지만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기와 해양도 보면 굉장히 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특성이 너무 달라요. 근데 보면 해양은 좀 더 포용적이에요. 열을 더 오랫동안 천천히 더 많이 가져와요. 근데 대기나 또 지면은 마찬가지인데, 대기나 지면은 굉장히 다혈질이어서 이게 에너지 받으면 확 올라서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또 이제 에너지의 어떤 들어오는 게 끝이면 또 확 죽죠. 그래서 변화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양은 천천히 변하는 특성이 있지만 대기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른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얼마나 다양한 시간 규모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직권과 빈권, 특히 생물권의 반응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특성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자연적인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다양한 시간 규모에서 사실은 기후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극단적인 것은 10만 년 주기로 나타나는 빙하기하고 간빙기예요. 지금 우리는 간빙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11,5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가 끝났고, 그러면서 우리가 홀로세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안정하고 따뜻한
간빙기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빙기 내에서 이 농업도 발생하고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농업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명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과학 혁명도 있었고 그리고 산업 혁명이 있으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극적이 된 것이고요. 그런 극단적인 원인을 하는 것은 지구와 태양의 어떤 공정 대조라든지 자전축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사실 약 10만 년 주기로 크게 변화합니다. 그 외에도 태양 에너지가 아까 주유라고 했잖아요. 이 태양 에너지도 자체적으로 변화해요. 어떨 때는 더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지구로 에너지를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적게 보내거든요. 그 외에도 화산 폭발이 있으면 이제 지구의 전체 온도가 하락을 하죠. 이러한 자연적인 어떤 원인에 의한 변화가 있고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소개한 5가지의 번역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기후가 변할 것인가를 알려고 하면 그러한 다양한 시간 규모에서 어떻게 과거의 지구가 변화해왔고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오늘 우리가 주요 얘기할 인위적인 원인,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 화석 연료에 기반으로 한 에너지원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요즘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죠. 에어로졸 증가,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의 변화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브라질 아마존에서 산불이 지금 거의 뭐 몇 주째 지금 꺼지지 않고 있죠. 지금 아주 큰 문제이고 아마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크게 이제 앞으로 주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된 거에 지금 원인을 보면은 인위적인 원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화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화전을 하면서 지금 이제 브라질 아마존 영역은 이제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이제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요. 그러면서 지금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토지가 바뀌면 또한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제 공부할 것은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시간 규모에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어떤 영향이 지구의 기후를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 과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지구 기후를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기후 과학자들이 예측을 할 수 있고 전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컴퓨터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지구의 기후 시스템의 모든 그런 특성은 우리가 수치 모델로 이제 수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컴퓨터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지구의 기후 시스템의 모든 그런 특성은 우리가 수치 모델로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 제가 이 자연은 굉장히 불평등을 싫어한다고 했죠. 자연은 에너지의 불균형을 싫어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분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양한 자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는 법칙도 있고, 운동량을 보존해야 되는 법칙도 있고, 또한 지구에 있는 대기와 해양의 질량들이 보존되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칙이 있고, 그 외에도 어떤 화학물질 수증기 보존에 대한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수백 년 동안 물리, 화학,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그런 법칙들을 다 발견했고, 그것을 다 이제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후과학자들은 그런 법칙에 기반한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컴퓨터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지구의 기후 시스템의 모든 그런 특성은 우리가 수치 모델로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 제가 이 자연은 굉장히 불평등을 싫어한다고 했죠. 자연은 에너지의 불균형을 싫어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분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양한 자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그중에 이제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는 법칙도 있고 운동량을 보존해야 되는 법칙도 있고 또한 지구에 있는 대기와 해양의 질량들이 보존되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칙이 있고 그 외에도 어떤 화학물질 수증기 보존에 대한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수백 년 동안 물리, 화학,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그런 법칙들을 다 발견했고 그것을 다 이제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후과학자들은 그런 법칙에 기반한 수학 공식을 이용하고 이 수학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이제 지구는 연속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방정식의 해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격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분 격자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좀 더 해상도 높이면은 좀 더 이제 우리 지구의 형태의 어떤 지면이라든지 효과를 더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격자화를 해서 이 수치해를 각각 격자에 대해서 풀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RF라는 우리 슈퍼컴퓨터입니다. 최근에 이 IBS에서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 IBS 본원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 지구 시스템 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좀 너무 상세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되는 것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거를 수학적 표현을 하고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컴퓨터 사용해서 수치를 통해서 과거에 나타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규명할 수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 과거와 미래의 변화를 알아보는 데는 이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보면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지금 과거에 한 170년 동안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한 170년 동안의 지표 기온의 상승은 대기 중에 온실기체 증가에 기인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후에 대한 연구를 대학원에 가서 하시게 되면 아마 많이 보시게 되시는 것인데요.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그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이질소 등의 온실기체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은 산업혁명 이전 전에는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증가했지만 크게 안 바뀌었는데 한 1750년은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175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대기 중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개했던 그 기후 시스템, 지구 시스템 모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의 증가가 지금 한 산업혁명 이후로 한 1도 정도 상승했는데요. 대부분의 증가를 설명할 수가 있고 자연적인 증가는 거의 적습니다. 자연적인 증가는 인위적인 그 기여도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기후 변화의 원인을 규명을 해보면 대부분 인간 활동에 의한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문제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특히 좀 이따 이제 IPCC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런 과학적 근거가 계속적으로 날마다 계속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책 이반자들을 설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온실기체를 줄여야 된다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하고 있고 정책 이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기 중에 온실기체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는 화석 연료를 쓰는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편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에어컨을 계속 틀기 위해서는 에너지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면서 오늘 이제 호텔에 오면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요즘에는 택시를 타면 약간 좀 죄책감을 좀 느끼기도 하거든요. 좀 더 지하철이나 이용하면 조금 더 죄책감이 느끼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편리를 위해서는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서 아까 2017년에 대략적으로 한 407 ppm 100만 개의 공기 분자에서 한 407개의 이산탄소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2019년 5월을 기준으로는 414ppm입니다. 적어 보이지만 사실은 속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최근에 한 수십 년 동안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혹은 수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를 통해서 화석연료를 줄이려는 노력이 많이 있으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원을 따라잡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양한 문제를 유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170년 동안 실제로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약 1도 정도 상승했는데 이러한 상승의 폭이 적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는 폭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폭의 10배에 달해요. 과거에 지구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규모에서 변해왔죠. 온도도 높을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빙하기 때는 지금보다 온도가 한 전체 평균적으로 5도에서 8도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간빙기에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 온도의 변화의 속도가 있죠. 근데 지금 온도가 증가하는 속도는 자연적인 온도의 증가 속도의 10배에 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을 포함하는 생물권이 충분히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속도였는데 지금은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까지 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혹시나 제가 빼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면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알아왔느냐? 우리는 항상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아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을 길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이 기후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방정식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한 자연 법칙의 어떤 운동량 방정식 같은 경우는 뉴턴이 이제 그때 뉴턴 시기부터 알려졌죠. 그래서 사실 자연의 방정식을 알게 된 거는 거의 한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는데 그러면서 좀 더 이 기후 변화 관련되어서 실제로 이 온실기체가 지구의 기온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가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1800년 정도 시작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온실가가 발견된 거는 1823년대에 발견되었고 이 당시에 조셉 프레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기체가 지구의 그 대기상에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체들이 무엇이 있죠? 그렇죠. 지수와 산소가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지수, 산소를 포함하는 모든 기체가 지구 복사에 를 흡수하는 온실기체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졌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지금 온도는 아마 화성이 아니라 금성 온도랑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실제로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실효과를 내는 애들은 굉장히 미량 온도들이에요. 그리고 지역과 시간에 따라 많이 바뀌는 별량 온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그다음에 메탄, 탄화 이질소 등의 굉장히 대기 중에 천왕밖에 존재하지 않는 기체들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발견된 게 이제 1861년에 핀드레이에서 발견되었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인위적인 온실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1896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 기후 변화의 과학이 다른 어떤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신생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관측을 통해서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이제 1938년도에 영국에서 이 영국 기상학자가 처음으로 보여주었고 그러면서 실제로 대기 중에 정말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1958년도에 우리가 보통 킬링 커브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보여준 핫스테이트 킬링 에 의해서 실제로 그 하와이의 가장 청정한 그 마우나 로아의 그 산이 굉장히 청정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산탄소 농도를 한 수십 년 동안 관측을 해서 실제로 대기 중에 이제 이산탄소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걸 이제 보여준 게 처음으로 텍스 데이비드 클리이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IPCC라는 어떤 국제 협력을 하는 이런 협력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실제로 지금 기온이 올라가는 것에 인간이 영향했다는 것이 이제 많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역사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짧은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또한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연구들을 많이 한다고 하면 특히 여기에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연대, 이대,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학문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 4년 동안 배운 것이 이제 대학원에 가면 사실은 정말 너무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새로운 분야가 엄청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저는 사실은 그게 좋거든요. 새로운 거 계속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진보하는 데는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찰스 데이비드 퀴링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 화석 연료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간 활동이 굉장히 지금 기후변화 나타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1988년도에 이 유엔 협력 프로그램하고 세계기상기구가 이제 같이 협력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의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작년이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IPCC가 굉장히 그 30주년 행사를 크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988년도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매년 한 5년에서 6년 간격으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이 평가 보고서는 그 자체로도 과학적인 진보를 보여주는 거에서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사국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194개 정도의 당사국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당사국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IPCC 의장국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강연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IPCC 의장국인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후 쪽이나 대기 해양 하신 분들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IPCC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6차 보고서 주기에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의장님이, 이회서 의장님, 이제 한국 분이 지금 이 IPCC 전체를 지금 끌고 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장이 있는 나라가 의장국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책임을 지금 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보고서가 나왔고, 이 5번의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 기후 협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처음으로 IPCC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지금에 비해서 지구시스템 모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 지구시스템 모델도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해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구가 분명히 더워지고 있는데 관측을 보면 더워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계속 더워질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의 결과였고 그렇지만 더워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더워지게 만들지 말자. 그래서 2도 이내에 온도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협의가 처음으로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지면서 수립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보고서가 1995년도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때에는 1차 때에는 사실 인간 활동이 이한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못했지만 2차 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여러분들 교토의정선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표적인 실패한 국제 협약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에는 참여국 중에서 선진국들만 이제 오직이제 감축하겠다라고 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협약을 나중에 파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3차로 들어오면서 2001년도에 2차 보고서 때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67% 정도가 우리가 인간 활동에 기인한다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얘기하면서 그리고 4차 보고서에서는 90%까지 얘기했다가 2014년도에 발간된 5차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가 인간 활동에 기인할 가능성이 95%로 확실하다
이게 통계적으로 95%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오차 보고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면 심각한데, 우리가 지금 노력하면 감축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놓고, 그리고 감축할 뿐만 아니고 이미 우리는 1도라는 온도가 이 당시에는 이제 0.85도 정도 상승을 이제 2014년도에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0.85도의 온도 상승이 있는데 이미 지구 온도 상승에 의해서 다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기후 체제가 이제 2015년에 파리에서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이 교토 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만 합의를 했지만 이 신기후 체제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198개인가 195개의 모든 당사국들이 협약에 참여하고 감축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법적인 제약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각 국가들이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신기후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그때 유엔 총장님이 유엔 총장을 계셨기 때문에 이 협약을 이끄는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협약을 통해서 이 모든 당사국들이 보통 우리가 2100년을 기준 많이 하거든요. 2100년까지 산업혁명 전 기준으로, 산업혁명 전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1850년부터 1900년 사이를 이제 우리가 평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100년까지 섭씨 1.5도 기온 상승이 안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자.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1도 이상 상승했고, 그 다음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연평균으로 보여드리면 그 정도지만 2016년에 8월에는 거의 1.5도까지도 월평균만 보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년까지 우리가 1.5도로 억제하는 것은 보통의 노력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노력을 하겠지만 굉장히 좀 이게 현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2도보다는 자택도 억제를 하자라는 이제 협약을 맺게 되고, 그거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기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내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6차 보고서에 지금 사이클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해드린 것처럼 유해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 거의 대부분 이 당사국들의 지금 워킹그룹 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이 보고서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250명의 과학자들이 이 워킹그룹 왕 같은 경우는 과학적 근거를 이제 바탕으로 하는 평가 보고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 적응 취약에 대해서 하는 그런 워킹그룹, 실무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략적으로 한 250에 300명 정도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완화하는, 어떻게 하면 감축할 수 있을 것이냐 에 대한 이제 평가 보고서를 하는 그룹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1000명의 과학자들이 지금 이 6차 보고서의 주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보고서가 이제 과학적 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도에 나올 이제 상황이고, 제가 이제 그 8월 말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저희 주도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워킹그룹 왕 보고서는 많이 이제 진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고 각각 보고서들이 만들어진 후에 2022년도에 이제 전체적인 걸 종합을 해서 종합 보고서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보고서, 특별 보고서가 3가지가 계획이 되어서 이미 1.5도 특별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토양에 대한 특별 보고서가 나왔고, 특히 이 1.5도 특별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기념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작년 10월에 송도에서 이 1.5도 특별 보고서를 승인을 했어요.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토양에 대한 특별 보고서가 나왔고, 특히 이 1.5도 특별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기념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작년 10월에 송도에서 이 1.5도 특별 보고서를 승인을 했어요. 굉장히 큰 행사였고, 저도 그래서 막 이거 관련해서 좀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이 관련돼서 좀 기고도 해달라고
한 신문에서 요청을 와갖고서 원고를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 8월 어땠죠? 작년 8월에 굉장히 더웠죠. 이 폭염의 이슈가 모든 걸 다 잡아먹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보면 이제 언론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이슈가 있으면 모든 이슈를 다 잡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에 너무 폭염이 이슈가 되어서 근데 저는 되게 포기를 봤거든요. 이 폭염은 결국 이 지구 온난화가 묶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1.5도 특별보고서 승인되고 이 1.5도의 이제 문제 심각성을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위에 데스크에서 이거는 바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폭염하고 바로 관련된 이슈가 아니다라고 해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고문이 안 나왔는데 좀 아쉽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게 기념비적인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1.5도 특별 보고서를 통해서 왜 우리가 2100년까지 1.5도 온도 상승을 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웹사이트에 가시면 IPCC 웹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 다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나코에서 제네바에서 올해 8월에 이제 토지에 대한 보고서가 승인이 됐어요. 근데 요번에 그 주전에 같이 갔더니 이제 막 그 미팅하기 전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들은 게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키 메시지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하면 언론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언론 보도를 하는데 이 1.5도 특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었는데 이제 이 토지에 관해서는 이제 키 메시지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 토지의 이용을 바꾸는 것이 이 기후변화의 이슈를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라는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 메시지는 우리가 토지 이용을 변화시키는 것을 바꾸면 그래서 탈림을 복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다양하게 바꾸면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키 메시지를 냈는데 언론 보도의 헤드라인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육류를 적게 먹자 하는 게 키 메시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해서 이제 비교해서 보니까 이 보고서의 중간에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육류를 적게 먹고 하면 그만큼 온실기체를 적게 배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런 좀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 메시지가 원래 이제 과학자들이 바라지 않는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 글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 이제 토지에 대한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9월에 아마 다다음 주에 이게 아마 이게 모나코에서 이제 승인될 예정인데 그래서 해수면 상승 문제, 그 다음에 해양의 문제에 대한 기후변화 특별 보고서가 이제 나올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추정적으로는 2022년도에 종합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5차 보고서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진보가 있었고 이 기후변화에 대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거 갖다가 다 평가해서 지금 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하는 중에 있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2023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전 지구적으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기체 감축하겠다고 이제 방안이 있거든요. 그걸 처음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처음 점검하고 5년 동안 점검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온실기체를 줄일 수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이 6차 보고서가 이제 중요하게 쓰이게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이 기후 변화의 과학이 지난 한 200년, 30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왔고 특히 최근에 한 30년 동안은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진보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그러면 1.5도, 2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활동은 다 되게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인데 먼저 국가에서 먼저 모집을 합니다.
각각 그 당사국의 국가에서 과학자를 상대로 이제 모집을 하면 다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보내면 그거를 보고서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하면은 다 이제 IPCC에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워킹그룹 1 같은 경우에도 한 30명 정도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면 이제 이 IPCC에 거기 이제 뷰로 멤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합니다. 우선은 분야. 아까 본 것처럼 굉장히 이 기후 변화의 분야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야를 다 고려하고 그 다음에 또한 성별 고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점차로 이 IPCC에서도 이제 여성 과학자들 참여를 계속 독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차 보고서에서는 5%였거든요. 근데 올해 6차 보고서에는 한 25%가 여성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런 성별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국격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국격도 이제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 유럽이나 어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 비해서 좀 더 이제 그런 과학자들을 더욱 참여시키려는 걸 고려를 해서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만든다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보고서 쓰는 과정이 가장 힘든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시아인의 여성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또 나이를 고려합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IPCC 보고서가 5초까지 오면서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유해상 의장님 같은 경우는 2차 보고서부터 참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랫동안 참여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젊고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자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50%는 새로운 사람들을 뽑는다고 해요. 좀 더 젊은 사람들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젊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인의 여성 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어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이 다양하게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보고서가 있으면 챕터가 있습니다. 다양한 챕터가 있는데 챕터에 총괄 주저자가 한 2~3명 있고 그 다음에 주저자가 있어요. 그리고 기여로 할 수 있는 기여 저자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챕터가 저희가 이제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번째 챕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래 기후변화 챕터예요. 미래에 어떻게 기후가 변하는지야. 그래서 거기에 지금 총괄 주저자를 제가 지금 운이 좋게 지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총괄 주저자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서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각오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활동한 지 이제 1년 정도가 됐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공부가 엄청 많이 되고 상당히 제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과학자가 그 5차 보고 탈 때에는 이 과학자 근거에 1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5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 희망은 앞으로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챕터에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명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7명 이번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갖고 앞으로 더 많이 참여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기후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특히 젊은 지금 우리 유찬 교수님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유찬 교수 외에도 굉장히 젊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느끼는 게 제가 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처음에 나사에서 한 2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와이 대학교에서 8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한국인 과학자로서 느끼는 위상에 비해서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 5년 됐는데요. 이 5년 동안 느끼는 위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 기후 연구하는 것이 이제 희망이 있다고 보고 사실 오늘 와서 그 희망을 더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학부 다닐 때 이런 활동을 할 거를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문화연대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들도 열심히 하지만 연대 서울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 보니까 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1.5도 2도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이 정보는 우리가 과거의 고기후 정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0년 동안, 80만 년 동안, 아까 제가 그 빙하기 강빙기 얘기를 했죠. 10만 년의 주기로 빙하기하고 강빙기가 번갈아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빙하기가 되면 지금보다도 전지구 평균 온도가 5도에서 8도 낮고 지금에 비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강빙기가 되면 온도가 상승하고 그만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증가하고 해수면도 상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기후의 연구를 우리 이제 연구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관측의 시작이 얼마 안 됐잖아요. 185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에 1000년 전, 2000년 전, 10,000년 전, 10만 년의 그 사실은 기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통해서 이 그린란드라든지 남극의 빙하 코어를 조사하면 그걸 통해서 과거의 온도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완을 해놨어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빙하기 강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한 그 빙하 코어에 보면은 대기가 거기에 이제 갇히기 때문에 갇혀있는 대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보면 지난 80년간 8번의 빙하기 강빙기가 이제 반복이 되는 동안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그 최대값은 300ppm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온도가 거의 400 거의 뭐 18인가요? 라고 했죠. 근데 80만 년 동안의 대기는 300ppm 이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 지구는. 지금의 농도는 지난 80만 년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물론 이 당시에 80만 년이라고 해도 이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인류 이전에 그 사피엔스 이전에 네안데르탈이나 그런 인류들이 아마 존재를 했을 때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가 그 역사를 추정하기 되게 힘든 그 기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ppm 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온도를 상승폭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란 선을 보시면 이제 온도선이에요. 밑으로 가면 온도 낮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비해서 한 5도 정도 낮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점이 지난 마지막 강빙기였어요. 그러니까 에미안 강빙기라고 하는 시점이고, 그 전에도 여러 번 강빙기가 있었는데, 이 강빙기 시점들에서도 보면 현재 그 산업혁명 그때랑 비교해도 1.5도, 2도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1.5도, 2도를 넘은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기들에 우리가 여러 산호라든지 그런 정보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런 기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1.5도, 2도의 온도 상승이라는 것은 특히 생태계가 거기에 적응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온도라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인간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자연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이고, 우리도 지금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저 지금 이 폭염의 증가라든지 이상기후의 증가들이 지구 온난화의 막물을 사실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생태계에서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심각한 것이 산호입니다. 이 산호는 0.5도 온도 상승에만 올라가도 바로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산호가 이제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산호는 해양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산호 군락을 중심으로 해서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산호가 죽기 시작하면 같이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산호의 70% 이상이 지금 멸종 위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도, 2도 상태까지 올라가면 이미 산호는 다 이제 멸종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아까 지금 이 북극에서 해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고 있고 9월 해빙이 지금 최소값이 되게 빠르게 지금 적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북극 지역의 해빙도 1.5도, 2도 상승만 돼도 거의 다 유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연구단에서 최근에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이 북극 해빙이 이제 1.5도, 5도에 따라서 얼마나 녹을 것인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2도 정도만 올라가도 북극 해빙이 다 유실될 확률이 50%에 이르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인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우리가 수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취약 지역이 연안이에요. 이제 부산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근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연안 지역들이 이제 위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1.5도부터는 굉장히 많은 생태계 시스템이 위기에 빠지고요. 2도부터는 돌발적인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그쪽에 많은 그 생태계의 멸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온도 상승 지점이라는 것이 많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도, 2도 기후 절지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1.5도 특별 보고서의 가장 주요한 그림 중에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약 2040년에 이르면 1.5도의 온도 상승에 이르게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사실 얘기할 때 이 1.5도, 2도 기후 저지선 얘기는 2100년도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미 204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2040년 하면은 이제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1.5도 온도 상승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액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기후 시스템은 굉장히 반응이 좀 느리고 지연이 돼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북극 켈빈이 9월에 많이 녹는 것도 사실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 6월 25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9월에 오는 것도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온도 변화의 지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후 시스템의 반응이 지연이 됩니다. 그 우리가 클라이밋 커미먼트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줄인다고 해도 그 줄이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2040년, 50년까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줄여도 온도 상승이 지속이 될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은 2050년까지는 우리가 기후 정책을 푼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꾸준히 올라갈 확률이 크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액션을 취하면 2040년 이후부터는 온도 상승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게 연속된 얘기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20년, 50년, 100년, 그다음에 수백 년에 이르는 시간 규모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어떤 사회 경제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좀 더 이제 사회 과학적인 얘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 시간이 다 되는 거죠? 너무 길어서 좀 약간 지루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니까 계속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 과학은 상당히 다른 과학과 아까 참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 과학과 지금은 이제 융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사회적 실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것들이 결국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미래에 예측할 때에는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사실은 앞으로 30년 후, 100년 후로 가는 것은 예측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전망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30년, 100년을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